네, 2부로 계속하겠습니다. TDM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제 쓰이는 멀티플렉싱 방법이라고 했고요. 예,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에는 이제 FDM 그리고 WDM 이런 거. 그리고 물론 WDM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컬 파이버에서 지금도 잘 쓰이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나 TDM은 이제 디지털 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데이터 플로우가 이쪽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이게 제일 먼저 출발한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선두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1번이 나가고 그 다음에 2번 나가고 3번 나가고 4번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걸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죠. 라운드 로빈 돌아가면서 계속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 디목스 쪽에서도 1번 가고 그 다음에 2번 뽑아주고 3번 뽑아주고 4번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그려야 되겠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뽑아내주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정확히 좀 더 자세히 그린다면 지금 이 멀티플렉서가 여기 있다고 할 때 맨 처음에 이게 서비스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서비스 되고 이게 서비스 되는데 그냥 차례대로 나간다기보다는요. 여기에 이제 프레임이라는 단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프레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걸 뽑고 B에서 이걸 뽑고 C에서 이걸 뽑아서 같은 시간 길이를 가지는 프레임은 고속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1 여기 있잖아요. A1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에 해당하겠어요? 3분의 t의 시간에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3개를 t 시간에 전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느린 속도로 여기서 전송되는 이제 이를테면 샛길 같은 것이죠.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샛길.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고속도로 같은 것이니까 3배의 속도로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니까 시간으로 보면 3분의 1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기 t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주기는 여기서 뭐냐면 이 한 바퀴를 도는 주기예요. 예. A 서비스하고 B 서비스하고 C 서비스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 시점까지를 이제 주기 t라고 부른 것이죠. 자, 그림 6.13 여기 본 곳에서 data rate for each input connection is 1 kbps래요. 그래서 각각 1 kbps로 지금 각각 1 kbps로 S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각 인풋 슬롯의 길이와 아웃풋 슬롯의 길이와 각 프레임의 길이, 시간 길이죠. duration은 얼마나 되냐? 자, 인풋 슬롯 이게 한 슬롯이잖아요. t겠죠, t. 그래서 t고, 그죠? 근데 이제 t를 계산할 때 1kbps per second고, 그 다음에 1bit이 이제 멀티플렉싱이 되니까요.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여기서 얼마 가져오냐. 여기 지금 요 A1 요 길이가 얼마냐. 여기 요거 하나가 얼마냐. 한 bit이래. 한 bit. 예. 이 길게 그려져 있는데 한 bit씩 한 비트씩 가져다 여기다 넣으니까 1bit, 1bit 이렇게 3bit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얼마의 속도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1kbps니까 한 비트씩 들어오는데 1kbps 1kbits per second니까 초당 이거 1000개 들어오겠죠. 1000개.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요. 그래서 인풋 슬롯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인풋 슬롯의 길이. 초당 1000개 들어오니까 이거 하나는 1000분의 1. 그죠? 1000비트 이게 1000비트 per second가 되네. 1000비트가 들어오니까 요 1비트짜리는 얼마 되겠어요? 이건 이제 1ms가 되죠. t는 1ms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볼까요? 예, 1ms 맞네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당연히 그러니까 요 길이요. 한 비트가 여기 이제 새로운
그 굉장히 빠른 링크에 새로운 프레임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들어간 이 녀석은 시간 길이가 3분의 t, 즉 3분의 1 밀리세컨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뭐였어요? 각 프레임의 길이는 얼마냐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프레임인지 여기서 프레임이라고 이름 붙인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냐는 건데, 요거는 t와 같죠. 왜냐면 같은 시간에 이제 3개씩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고 있으니까 이건 t, 즉 1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ms가 답이 되겠죠. 그림 6.14를 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 6.14에 보면은 TDM인데 다시 한번 또 이제 데이터 유닛의 길이가 1비트라고 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 인풋 빛이 지속되는 시간, 그 다음에 아웃풋 빛의 듀레이션, 그 다음에 아웃풋 비트 레이트, 그리고 아웃풋 프레임 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4 그림을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지금 1메가bps의 속도로 들어오고 있어요. 초당 100만 비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묶어서 프레임에서 이렇게 4개씩 묶어가지고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4개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내고 있죠. 1010 이거 묶어가지고 1010, 그 다음 1000, 1000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인풋 빛 듀레이션이 얼마가 되겠느냐는데, 초당 1메가비트가 들어오니까 100만 비트가 들어오니까 한 비트의 그 길이는 얼마가 될까? 시간 길이는 100만 분의 1 초, 즉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웃풋 빛 듀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웃풋이라는 게 요쪽을 말하는 거예요. 요쪽. 여기서 요 비트 하나의 길이는 얼마냐 하는 거죠. 요거는 얼마 되겠어요? 요게 아까 얘기했듯이 주기 t가 되고, 요거는 지금 여기서 4분의 t잖아요. 근데 t가 얼마예요? 요거 t, 한 비트가 들어올 때 t가 이쪽에서 t가 1 마이크로세컨드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겠죠. 아니, 이게 다음 문제네요. 4분의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 빗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웃풋 빗 레이트는 1 메가bps씩 들어온 것을 밀림 없이 그대로 뽑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다 합친 것, 그죠? 요거 다 합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지금 4메가bps로 지금 가고 있겠죠. 4메가bp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웃풋 프레임 레이트라고 했는데, 프레임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1 마이크로세컨드당 요 4비트를 묶어가지고 하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요거 1 마이크로세컨드당 한 개씩이지. 그죠?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1 마이크로세컨드.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돼 있죠. 3번, 이거 뒷장을 자꾸 보고 제가. 뭐예요? 이게 답이? 인풋 레이트랑 같대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가 인풋 레이트가 같다. 다시 말하면 1메가 프레임스 퍼 세컨드.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100만, 즉 1메가 프레임스 퍼 세컨드. 1 마이크로 세컨드당 하나이니까 100만 프레임스 퍼 세컨드. 프레임스 퍼 세컨드가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다 산수들이에요. 이걸 해야 되나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뭐 계속 같은 개념을 좀 다른 그림을 그려가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A 보내고 B1 보내고 C1 보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프레임 만들어서 보냈고요. 그러면 수신하는 측에서는 A1은 요 줄로 뽑아내줘야 되고, B1은 요 줄로 뽑아내줘야 되고, C1은 이렇게 뽑아내줘야 되겠죠. 사실 이런 기계가 있지는 않아. 이거는 스키매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용을 하도록 하드웨어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뭐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는 게 실제로 있다는 뜻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뽑아내주는 순서, 넣는 순서 그대로 뽑아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싱크로나이제이션 돼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시계가 둘이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자, A1, B1, C1 뽑아냈는데 이것이 이게 지금 이 그림으로 형상화된 그 무엇인가가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현재 A로 뽑아낼 차례인데 이쪽으로 C로 뽑아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이를테면 이게 움직임이 딱 싱크가 맞아야지 A가 나올 때 A로 뽑아주고 B가 나올 때 B로 뽑아주고 C가 나올 때 C로 뽑아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서 A에게로 갈 것이 B에게로 가고 B에게 갈 것이 C에게로 가고 C에게로 갈 것이 A에게로 가는 뭐 그런 식의 문제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가 이제 어떤 앞에 사실은 살짝 제가 넘어갔는데 이 Synchronous TDM 이 가지는 제약점이에요. 저 싱크가 안 맞으면 A한테 가기로 했는데 A로 못 가고 B로 간다거나 엉터리로 잘못돼서 C로 간다거나 하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죠. 그게 이제 싱크로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싱크로너스 DDM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어디 봅시다.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건 앞에서 풀었으니까 똑같은 뭐 문제를 풀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그 문제를 그냥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문제를 계속 내는지 모르겠네요. 네,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우에 이제 앞에서는 요지는 이겁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한 비트씩 끊어가지고 요놈들을 묶어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0, 0, 1, 1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두 비트씩 끊어서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10, 10 이거죠. 10, 0, 01, 01, 11 이렇게 해도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뭐 한 비트씩 잘라서 보내는 거나 두 비트씩 잘라서 보내는 거나 막상 마카마카라고 생각 실제로 이렇게 작은 단위로 보내지는 않아요. 프레임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한 비트씩 잘라 슬라이스를 해서 보낸다든가 두 비트씩 슬라이스해서 보낸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큰 단위로 묶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 싱크로너스 TDM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싱크가 맞아야 된다. 싱크가 안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 낭비입니다. empty slot. 낭비되는 슬롯인데 여기는 아예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전혀 안 들어오고 있고 여기도 한 칸 비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비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비어 있죠. 여기 비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비어 있죠. 이런 식으로 싱크로너스한 시스템에서는 뭐 이 비어 있다고 해서 남을 태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엄연하게 A1, A2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까 A3. 그러니까 여기는 A1 들어가야 되고 A2, A3 이렇게 돼 있는데 B1 들어갈 자리 없다고 해서 여기 지금 B1 자리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대신은 뭐 예를 들어 다른 데이터를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쓰면 빈 자리가 되는 거죠. 예약해놓고 이게 사실은 이제 내 자리가 뻔히 있는 것이고 이 자리를 내가 안 쓰게 되면 남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밴드위스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두 번째가 이제 밴드위스 낭비 안 쓴다면 낭비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 또 딴 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제 이 Synchronous TDM에서 Statistical TDM이라는 걸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슈를 제기를 해놓고 지금 그거의 해결책은 좀 뒤쪽에 나오네요. 그럼 어쨌든 앞쪽에 나온 이야기를 먼저 그럼 끝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아날로그 하이어라키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여기 이렇게 전화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그런데 이 디지털 하이어라키에서는 이제 그 아날로그 하이어라키랑 비슷하게 이제 좀 속도가 빠른 링크에다가 속도가 느린 링크 여러 개를 묶어서 실어주게 되죠. 이 디지털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TDM이니까 이건 디지털 기술이니까 디지털 하이어라키가 되고요. 뭐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숫자들이 이제 과거에는 꽤 의미가 있었어요. 이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뭐 T1 라인 뭐 이런 게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그 PC방 있잖아요. PC방에 우리 T1 라인 깔았어요. 뭐 이런 걸 갖다 간판으로 내걸기도 했었어요. 우리 빨라요. 근데 빨라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숫자들이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더 이상은 뭐 우리가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이제 그 장거리로 데이터가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이제 동네 길을 빠져나와서 좀 이제 간선도로, 고속도로 뭐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먼 거리 갈 때는 이렇게 큰 그 링크를 타고 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디지털이 되면서 TDM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선이 들어온 걸 그대로 여러 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한꺼번에 이게 큰 밴드위스가 큰 하나의 링크로 건너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멀티플렉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문제들을 계속 뛰어넘었는데 여러분이 다 풀 수 있거든요. 앞에서 이제 한두 번 풀었으니까 여러분이 풀 수 있으라 생각해서 또 솔루션도 다 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산수 문제 계속 풀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T1 라인 PC방에 써붙여놨었다는 이런 T1 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1.5메가 뭐 정도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스마트폰에서 써도 이 정도 나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죠? 5G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혼자 써도 이건데, 이거를 나눠 쓰는 거예요. 이게 DS4잖아요. 이게 어디 나왔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거의 그 미 대륙 횡단할 때 썼던 밴드위스를 이제는 여러분이 혼자서 쓰고 있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정도로 그냥 재밌네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비스고요. 요거는 이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한 실제 하드웨어 그 라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T1 라인이 1.544Mbps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 이거 설명인데 요건 좀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PCM과 연관이 아주 깊어요. 이 전화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4kHz까지만 샘플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목소리가 0Hz에서 보통은 이제 20Hz에서 22,000Hz까지 우리의 목소리가 요 안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이렇게 프리퀀시에 해보면 이제 프리퀀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위쪽에 이제 4,000Hz 이상에서 나는 소리는 거의 힘이 없어. 그러니까 거의 에너지가 거기 안 실려 있고 대부분 우리鼓膜을 움직일 정도의 소리는 다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으로는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사실 크지. 지금 제가 잘 못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앰플리튜드라 그러면 이쪽엔 확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잘라버리고 이쪽만 샘플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이퀴스트 샘플링 시럼 기억나죠? 이쪽까지 하려면 샘플링 이거 곱하기 2를 최소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샘플링을 너무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44,000Hz 이렇게 되게. 사실 CD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음질이 좀 낮아도 되는 집 전화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하긴 너무 아깝고 하니까 이 대부분의 에너지가 이쪽 4,000 이하에 있으니까 4,000Hz까지만 샘플링을 하죠. 그래서 여기 4kHz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 아날로그 신호라고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PCM으로 해서 우리가 바꾸죠. 이렇게
PCM으로 바꿔서 PCM 뭐해서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인코딩을 하죠.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4000Hz의 대역 폭을 가진 우리 목소리 신호, 사실 4000에서 끄는 거지만 4000에서 끊어버린 그 대역 폭에 대해서 나이키스 샘플링 theorem을 적용하면 최소 8000번을 초당 샘플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앰플리튜드를 256개로 나누면 레벨을 256개로 나누면 그죠? 꽤 섬세하게 그럼 8비트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인코딩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가 돼요? 8008킬로 곱하기 8 즉 64 킬로 비트 퍼 세컨드가 되죠. 64 킬로 비트 퍼 세컨드. 그래서 이게 한 전화선, 이 한 전화선에서 들어오는 비트 레이트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몇 개 묶었다고요? 여기서 24개를. 이 한 전화선이 이제 DS0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24개를 묶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만 딱 묶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오버헤드가 붙어 있죠. 이 오버헤드는 사실 어디서 온 것이냐?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하나마다 여기 오버헤드가 좀 붙어요. 오버헤드가 뭐냐면 이게 이제 프레임이 혹시 잃어버려질까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1, 0, 1, 0 이런 식으로 싱크로나이제이션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뭐라고 토익 example이고요. 실제로 이제 여하튼 이번 프레임은 앞에 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은 0, 1, 0, 1, 0 이런 식으로 앞에 붙는 오버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받는 측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1이 맨 앞에 나온 이거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요. 프레임의 그 이제 10, 10 이런 순서로 나와야 제대로 프레임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는 뜻으로서 받아들이기 위하여 있는 것인데 이번에 1 왔으면 그 다음엔 0이 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0 왔으면 다음엔 또 1이 와야 돼요. 1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헤드가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오버헤드가 붙으면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 보면 8kbps가 돼요. 그러니까 프레임마다 1비트씩 아까 같은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버헤드가 있어요. 왜 8K냐? 초당 8000번이거든요. 보세요. 초당 8000 샘플이 돼요. 8000 샘플인데 여기서 24개를 묶어가지고 24개를 묶어서 8비트짜리 한 샘플을 8비트짜리 한 샘플을 몇 개를 묶어서 한 프레임을 만들었을까요? 24개. 24개를 묶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각각이 8비트예요. 여기도 8비트. 여기다가 뭘 붙인 거예요? 오버헤드 1비트. 오버헤드 붙은 거죠.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버헤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라고요? 초당 8000 샘플. 이런 게 8000개가 오니까 초당 그죠? 어떻게 돼요? 한 비트씩 초당 8000이니까 8kg bps의 오버헤드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더하면은 1.544라는 숫자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44가 여기에 걸리는 그 비트레이트가 1.544. 이것은 이제 유저의 24개의 64kbps에다가 8kbps를 더 더한 것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8000 프레임 한 1초에 이렇게 프레임이 8000개가 들어오는데 프레임 각각에 지금 1비트의 오버헤드가 붙고 그 다음에 24개의 8비트 조각들이 붙는 거죠. 이건 한 샘플에 해당하죠. 1샘플. 그러니까 각 전화선에 한 샘플씩을 담아서 24개 전화선을 로부터 들어오는 이 샘플들을 한 그 단위로 묶고
1비트의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버헤드를 붙인 것을 프레임이라고 해서 각 프레임은 이제 193비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8,000개 모으면 역시 또 1.544 이렇게 계산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synchronous TDM 대 statistical TDM인데 synchronous TDM의 첫 번째 문제가 싱크를 맞춰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가 이런 빈자리 오버헤드가 빈자리 웨이스트 이제 슬롯이라고 그랬습니다. 웨이스트 슬롯가 문제가 되게 돼서 이건 좀 효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효율을 개선한 방식이 이제 통계적 TDM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빈자리는 없어요. 빈자리가 없는 대신에 전에는 네 자리가 있어서 그냥 여기서 꺼내면 이건 C한테 보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누구한테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앞에다 적어줘야 되는 그런 또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돼요. 전에는 그런 거 적어줄 필요 없어요. 여기 이 자리는 누구 거라는 게 분명하고 그 자리는 어디로 가는 거가 있는데 이제는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이 출발, 나는 A에서 들어온 거야 B에서 들어온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이제 B1, B2 여기를 보면 B2가 뒤에 엄연히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가 쓰지 않는 그죠? 요 자리, 미안합니다. C가 쓰지 않는 요 자리에다가 그 지금 대기 중인 B2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두 번째 스태티스티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자리가 3개밖에 없는 게 보이죠. 위와는 달리 자리가 3개밖에 없는데 A1 넣고 B1 넣고 원래 C1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D1 있으니까 D1 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레임의 세 자리는 A는 없고 B, D 이런 식으로 놓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빈칸 없이 그 보내는데 이제 초점이 있는 이제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식이죠. 약간 복잡한 것이 이제 어디서 들어왔다는 걸 이제 꼬리표를 꼭 달아줘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고서는 자리 가지고 이제 판별이 안 돼요. 예전 같으면 자리만 딱 봐도 이거 누구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해진 고정 좌석이 없는 셈이니까 그죠? 표는 받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데나 앉아도 됩니다. 이런 거라 비슷해서 스태티스컬 TDM은 이제 효율을 높이는 대신에 그런 오버헤드를 이제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가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상황 따라서요. 이렇게 빈자리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효율이 좀 높아야 된다. 아무래도 자원을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이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멀티플렉싱이었어요. 지금까지 본 것이 그래서 FDM, WDM,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TDM, 디지털 시대 TDM,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 WDM, 그리고 예전에 썼었던 FDM. 이거 이제 그러니까 고속 회선에다가 저속으로 들어온 여러 회선을 이제 묶어주는 방법이죠. 이런 자잘한 선다발들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 딱 하나만 나가는데 이게 고속 회선이어서 여기다가 이제 신호나 데이터를 섞어 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고속 회선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멀티플렉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드 스펙트럼입니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이게 말 자체가 뭔지 잘 모르겠죠. 이게 이제 원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그 전쟁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통신을 할 때 적이 듣잖아요. 그리고 적이 심지어는 재밍도 걸 수가 있습니다. 무선 재밍. 요즘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해왔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 제일 지금 새로운 새로운 패러다임,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척한 게 드론이죠. 드론 전쟁인데
드론은 무선으로 보통 조종하니까 이게 이제 드론한테 안 당하려고 제밍 이런 걸 많이 하죠. 조종 못하게. 그래서 이제 드론이 떨어지게 한다든가 뭐 여튼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음, 그런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2차 대전 때부터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뭐냐면 통신을 하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우리 통신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좀 가능하면 밴드위스를 적게 쓰고, 그렇죠? 밴드위스를 적게 쓰고 효율적인 통신을 하자인데 이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목적이 다르잖아. 이건 전쟁에서 그 적에게 통신을 노출시키지 않는다거나 적이 들어도 못 알아보게 한다거나 못 알아듣게 한다거나 뭐 이런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스펙트럼은 이거 딴 게 아니고 이제 밴드거든요. 우리가 쓰는 통신의 밴드. 그걸 갖다가 펼쳐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범위 안에 이 좁은 밴드 안에다 통신을 다 우겨넣는 모듈레이션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밴드를 펼쳐서 넓은 밴드를 쓰는 방식을 말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malicious intruder 이거의 극악한 케이스가 이제 적이죠. 전쟁할 때. 예, 그 적으로부터 제밍을 갖다가 이제 그 당하는 걸 피한다거나 혹은 도감청을 당하는 것을 피한다거나 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조금 나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합시다. 진도 여기를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앞쪽만 좀 건드리죠. 예, 그래서 스프레딩을 하게 되면 지금 원래 이제 이 통신이 이 신호가 사용하는 밴드는 원래 이렇게 좁은 어떤 B라는 밴드로 충분한데 오히려 그걸 펼쳐 놓음으로써 굉장히 넓은 밴드의 신호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도감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듣잖아요. 들으면 일부만 들려서 도대체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끔 하는 것이죠. 제밍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제밍을 가하더라도 워낙에 넓은데 펼쳐져 있으니까 일부만 영향을 받고 그래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로 극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프레딩 하는 것인데 왜 전쟁에서 쓰던 기술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현대 와서는 이제 전쟁이 이제 드물어진 현대 와서는 이것이 오히려 그 정상적인 그 이동통신, 무선통신 이런데 우리가 도입을 해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블루투스 알죠? 블루투스. 블루투스에서도 쓰고요. 대표적으로 또 어디서도 쓰느냐 하면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3G 이동통신할 때 CDMA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요것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한 예가.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가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블루투스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얘가 생뚱맞게 웬 영화 옛날 50년대 할리우드 영화 한 장면을 제가 삽입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의 개발자가 바로 누굴까요? 예, 이분입니다. 이 여자 배우인데 당시 굉장히 인기 있었던 할리우드의 여자 배우였고요. 이제 2차 대전 이제 근처였기 때문에 유태인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했죠. 미국으로 피해 와서 여자 배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뭐 외모도 아름다운 그런 분인데 머리도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FHSS라는 기법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해서 개발하게 됐는지는 기회가 되면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에서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다수의 캐리어 프리퀀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는 신호가 하나의 어떤 캐리어 프리퀀시에 가서 이제 보내져요. 근데 바로 다음 순간에는 또 다른 데로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맞는 표현인데 이제 이 훨씬 넓은 밴드위스라는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넓은
FHSS가 있다고 할 때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또 딴 데로 뛰어요.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또 딴 데로 뛰어요.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이리로 잠깐 얘기하고 또 여기 가서 잠깐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관찰자, 즉 적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로 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뛰는 시퀀스가 완전 랜덤이 아니고 아군들끼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자, 1번 다음에 6번에 가서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13번에 가서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뭐 12, 이런 식으로 이 시퀀스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편은 알아요. 우리 편은 아는데 적은 보기는 완전 랜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있으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밖에 안 들리니까 안 들리죠. 그래서 이분이 이 방법을 이제 미국 국방성에 정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 방법을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피아노 건반을 보고 생각했다고 해요. 피아노 건반. 이 친구 중에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블루투스에서 쓰일 줄은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세한 것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HSS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